자, 우리 비스마르크 얘기를 좀 진행할게요. 이제 비스마르크는 융커 계급인데, 융커 계급이고, 당시 이제 신흥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산업혁명, 독일도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산업혁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상당한 빈부격차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신흥 부르주아라고 불려지는 이 자본가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융커를 위협합니다. 융커를 위협해요. 융커는 이제 지주계급으로서 당시에 아주 그 막강한 정치 세력가들이었었죠. 그게 이제 노동자들이 또 문제였었는데 얘네들은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 막스 아시죠? 칼을 막 쓰는 사람, 그죠? 네. 그 급진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예요. 그 칼 막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계 유태인이죠.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 독일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소외자였던 이 노동자들이 왜 우리는 어떤 정치적 권력도 갖지 못하냐. 저 융커나 부르주아들은 다 자기 권력, 돈도 갖고서 막 휘둘르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에서 공부하셨던 급진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급진적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 전체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당시에 왕정 국가였었습니다.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서 뒤집어 엎으니까 왕을 인정해요, 안 해요? 원칙적으로 안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 노동자들 중에서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고문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을, 그것을 이제 사회주의자 탄압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자 탄압법. 우리 사회주의, 정확히는 급진적 사회주의입니다. 커뮤니즘,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들 대상으로 꾹꾹꾹 밟기만 하면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이 독일 경제의 실질적인 주축은 누구죠? 노동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꾹꾹 밟기만 해서 다 잡아 죽이고 니네들 우리들 위해서 일만 해. 그래서 세금만 내.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차원으로 이 비스마르크가 고안해낸 게 바로 사회보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당근과 채찍. 그래서 채찍질로, 그러니까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채찍도 해야 되지만 당근책도 줘야 되는 거죠. 말이 좋아하는 것도 주고 말이 거부하는 것도 줘야 돼요. 우리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정적 처벌, 그 다음에 정적 강화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적 처벌, 정적 강화 뭔지 아세요? 우리 공부했었나요? 요거 얘기한 다음에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채찍이고 여기에 대한 당근책으로 사회보험을 입법해 준 거예요. 그 독일은 세계 최초로 뭐한 나라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에서 1935년에 처음 썼었죠. 그죠? 미국을 사회보장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무슨 국가? 사회보험의 국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질산노. 자, 우리 산성물질. 우리 산성물질하고 염기성 물질이 있죠? 산성물질 중에 강산. 강산이 뭐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산. 세 가지. 염산, HCl. 황산, H2SO4. 그죠? 다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은 염기성 물질입니다. 예. 그 산성 물질은 그 H 플러스 이온을 갖고 있죠. 염기성 OH 마이너스 이온을 갖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염산 HCl, 황산 H2SO4, 질산이 HNO3죠. 대화가 안 돼. 전혀 대화가 안 돼. 예, 자, 그래서 그게 강산이에요. 그럼 큰일 나. 만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산을 나보고 먹으라고 줬더니 어떻게 하는 거지? 질산 노! 아시겠죠? 예, 질산 노. 순서가. 자, 보면,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 및 폐질보험. 자, 이게 독일에서요. 질병보험은 1883년, 몇 년도 여러분? 1883년도에 질병보험. 이것이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지금의 의료보험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뭐죠? 질병보험 의료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예요. 1963년 산재보험. 그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사회보험이 도입되어진 순서는 독일하고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만 뭐라고? 독일은 우리나라는 산재로 시작했는데 독일은 질병보험으로 시작했어요. 의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의료보험이다.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들어와요. 이게 이듬해인 1884년도에 들어와요. 1884년도. 그리고 이 노령 및 폐질이란 말이 이제 노령은 늙은 거고 폐질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disable이라고 하는데 늙어서 생긴 장애예요. 그러니까 치매, 중풍 이런 것들이 와서 생기는 장애를 이제 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령 및 폐질이 지금의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중에서 이 질병, 그러니까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세계 최초로 어느 나라가 있어? 독일이 한 거예요. 독일이. 독일이. 꼭 기억하십시오. 독일은 사회보험의 국가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뭔 얘기냐면은 이 독일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입법화시키려고 했었을 때 당시에 독일의 정치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신흥 부르주아들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었고 우리 자유주의 앞에서 뭔지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 그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 그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여갖고 결국에 세계 최초 사회보험을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는 이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부르주아, 즉 자본가들의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데 사회보험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본가들도 자기 부담을 내야 되죠. 특히 이 세계 두 번째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과실 책임 원칙에 근거해서 뭐 전체 비용을 누가 다 냈습니까? 자본가가 다 된 거야. 그렇죠? 얘는 절반씩 냈어요. 얘는 다 됐어, 자본가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돈 안 내도 되는 거를 왜 갑자기 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비용 문제로 인해서 이 자유주의자들, 즉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또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 비스마르크가 이런 보험제도를 통해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사회주의자들의 뭐다 그런 활동을 막으려고 한다. 즉 자기네들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험을 쓰는 거다라고 해서 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 진영 자유주의, 사회주의 양 진영한테 어떻게 이제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가 밀어붙여서 성공을 해내죠.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34페이지에 당시 재상이며 융커 출신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회통합과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 사회통합과 노동자의 자, 여러분 사회통합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통합. 사회통합. 이거 중요합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 무슨 소리예요? 사회통합. 자,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등지향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게 사회통합이에요. 평등이라 하면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이 같은 배분적 위치에 있는 거야.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이 사회통합이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사회보장 정책에 공공부조 정책이 있고 사회보험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사회통합 정책을 사회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정책일까요? 사회보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 내죠. 다 내고 다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죠. 근데 사회보험은 다 내고 다 받아요. 그래서 사회통합이야. 우리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 사회통합이죠.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그게 무슨 뜻이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평등하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게 사회통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하고 구분해야 될 용어가 사회연대예요. 사회연대는 무슨 뜻인가요? 사회연대는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그 개인 자신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한테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사회연대 의식이 반영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지? 산재보험이야, 산재보험. 사회연대 의식이 반영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뭐라고요? 산재보험. 이게 시험에 나와. 왜 그럴까? 내가 쟤를 밀어갖고 떨어뜨린 게 아니거든? 제가 다쳤어, 산재로. 근데 여러분들이 다치게 한 거 아니지? 근데 뭐 한 거지? 우리가 낸 보험료를 갖고서 쟤를 지금 치료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한테 발생한 문제가 걔 자신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사회연대적 의식 또는 가치가 반영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산재보험. 기억해 두세요. 자, 사회통합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사회보험제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사회수당이 사회통합적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수당. 자, 사회수당은 그러니까 사회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내는 자와 받는 자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사회수당은 내는 자하고 받는 자 같아 틀려요. 가난한 사람은 안 내는데도 받아, 부자인 사람은 내는데도 받는 게 그게 사회수당이죠. 이해되시죠? 공공부조 부자인 사람은 내는데도 안 받고 가난한 사람은 안 내는데도 받는 게 공공부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사회통합적 가치가 반영되어진 사회보장제도는 하나밖에 없어. 뭐야? 사회보험이야, 사회보험.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사회통합하면 사회보험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예. 그래서 자, 산재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 산재보험, 노령 및 폐질보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순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 했지요? 36페이지.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45페이지를 보시면은 복지국가의 황금기 위기 재편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복지국가의 황금기 위기 재편기.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이때를 복지국가 뭐라고? 황금기 또는 융성기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이념체계들 뭐 배웠어요? 우리 마샬 플랜, 그 다음에 코퍼라티즘 배웠었죠. 그리고 뭐 얘기했지? 베버리지 케인지안이즘. 이거 공부하셨죠?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나온 거야. 베버리지는 1942년, 그렇죠.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얘기고, 케인지안은 1932년 케인지즘, 투정자본주의,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베버리지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재를 잠깐 봅니다. 복지국가 위기 보시고 케인지즘 49페이지 좀 펴보세요.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 체계라고 등장하죠?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뭐야? 베버리지는 그렇죠.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에서의 선별적 보장이 아니라 부자, 가난한 자 다 포괄해서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의미하는 건 뭐죠? 국가가 시장체제 내에 개입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서 어떻게 보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었었던 때가 언제야? 이 복지국가 황금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때 포디즘이 등장합니다. 포디즘. 포디즘. 무슨 즘? 포디즘. 우리 포드 자동차 아세요? 포드 차 좀 타세요? 우리 저 뒤에 선생님 자가용 포드신 것 같아요. 예, 포드. 포드가 뭐가 유명하죠?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공정에 최초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마이카 시대를 만들었죠. 미국의 빅3라고 불려지죠. 포드, 그 다음에 GM, 그 다음에 뭐죠? 크라이슬러. 이 세 회사가 미국 자동차 3대 메이커잖아요. 빅3라고 합니다. 그 포드는 이제 세계 최초로 마이카 시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분업화를 만들어낸 거죠. 컨베이어벨트 위에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타 있으면은 바퀴 끼는 사람은 계속 바퀴 끼고 핸들 끼는 사람은 계속 핸들만 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생산량이 아주 급증을 하게 되죠. 자, 이 포디즘이 과연 사회복지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이 포디즘은 우리가 뭐라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 그래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 즉,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종류는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많이. 왜 그러냐? 이 복지과 황금기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국가 주도형이에요, 국가. 국가가 주도가 돼서 국민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느 일정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막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 뉴딜 정책 하면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생산자 위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국가라고 하는 생산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생산자 위주로.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973년입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번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터져요. 사회복지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오일 쇼크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오페크, 그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것이 저 서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기름값을 다 납한 거예요. 그 1배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배럴에 지금 뭐 60불, 70불 이러잖아요. 그죠? 1배럴이 얼마예요? 양으로, 리터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1배럴. 우린, 예? 한 드럼은 원래 200리터 아니에요? 1배럴이 149리터입니다. 149리터. 1배럴이 149리터를 1배럴이라고 하는 건데, 그 1배럴당 한 2불, 2달러 정도였던 기름이 한 일주일 사이에 40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불짜리가 20배가 된 거죠. 20배가.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이 석유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이 서유럽 국가들이 급속하게 어떻게 경제가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복지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 이 73년과 79년의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이때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위기가. 오일 쇼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냥 두 번째, 이게 시험에 16회 때인가 한번 나와가지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었는데, 냉전 체제. 냉전이 굉장히 고도화됐어요. 냉전이 뭔지 아시죠? 예, 냉전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 진영하고 저 공산주의 진영 간에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전쟁이 총 쏘는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쿨워. 그러니까 서로 군사 무기,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 빠진 겁니다. 누가 더 많이 핵무기를 만드냐, 누가 더 항공모함 만드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또는 원자력 무기를 누가 더 많이 생산해내서 많이 갖게 되느냐에 대한 경쟁이 빠진 게 바로 냉전이죠. 근데 이 19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초까지 이 냉전이 굉장히 고도화돼요. 근데 이게 왜 사회복지 정책에 이 복지국가 위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냐면은 이 냉전 체제 자원은 한계가 한정되어져 있죠. 그런데 국가가 그 자원을 전쟁 준비에다 쓰다 보면
복지에다 쓸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냉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냉전을 내서의 그 군비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갖다 자꾸만 어떻게 어디에다 쓴 거예요? 군비 확장에다만 쓰다 보니까 복지에다 쓸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원인이었다는 게 16회 때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예. 이때 가장 확실한 게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의 대처. 미국에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 아저씨가 1980년에 미국 공화당, 아주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죠. 그 다음에 1979년, 1년 전인 1979년에 마가렛 대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영국의 자유당, 영국은 자유당이 보수당이죠. 보수당하고 그 다음에 노동당 두 당이 있습니다. 그 자유당이 바로 보수당이고 보수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당이 지금 말씀드린 사회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죠. 공화당이 보수당이고 민주당이 진보 정권, 진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부 다 보수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공부하셨던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아니라 소득 효과 중심적으로 경제를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왜 국가가 무상 복지에다 돈을 써야 되느냐, 복지에다 돈 쓰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레이건하고 대처라고 하는 이 보수주의자들,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집권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가 복지에 대한 예산 축소를 요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복지국가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지국가 재편을 해요. 자, 복지국가 위기가 벌어지면서 기존의 복지국가 황금기 시대와는 전혀 다른 복지 시스템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동시에 복지국가의 재편기가 시작돼요. 위기와 동시에 뭐가 됐다고요? 복지국가 재편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재편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복지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걸 복지혼합경제라고도 하죠. 복지다원주의, 다른 말로 복지혼합경제. 자,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경제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복지국가 융성기 당시의 사회복지 서비스,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가 급여예요. 급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이때는, 황금기 때는 국가죠, 국가. 국가가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국민의 개별화된 욕구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서 포디즘적으로 소품 좀 대량 생산을 그냥 막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국가만의 노력을 갖고서는 안 돼.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민간과 같은 제3섹터가 들어와서 이들이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복지다원주의예요. 다원이라는 것은 제공 주체가 많을 다짜입니다.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복지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기존의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어떻게 확장이 된 거야? 민관들도 포함시켜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이 들어오게 만든 거죠. 지금 복지국가의 위기와 동시에 복지국가 재편기가 시작되는데 그 재편기의 방향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복지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복지국가 다원주의 개념이 반영되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기가 주어졌는데 그 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금 어떡하죠? 장기요양기관들 전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의 자본 출연을 통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 어린이집. 그렇죠. 그런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금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복지다원주의 대표적인 산물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오일쇼크, 신자유주의, 냉전
이게 16회가 아니라 15회 때 나왔던 시험이에요. 15회 때. 냉전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 네오포디즘. 우리 복주과 융성기는 지금 4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복주과 융성기는 포디즘이었었죠. 근데 이제 네오포디즘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포디즘적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을 비판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개별 욕구에 대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론 좀 큰 덩어리 다 한 거예요, 지금.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질문. 자, 정책론 밴드에 들어가시면 강의 녹화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들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는요. 아시겠죠? 예. 오늘 저하고 공부 한 데서 다 공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더 바깥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어디 가십니까? 예. 춥다고요? 아니, 그래야지 안 졸린데. 예. 다들 지금 너무들 피곤하세요. 아유. 5분 쉬었다. 지금 금방 시작했. 금방 시작했어요. 우리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아팠었을 때는 누구를 불러야 되죠? 예, 그때는 112. 그때는 경찰관이 오셔야 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112가 오셔야 돼. 예? 현장에 가. 이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이신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정책론 기본 틀을 봤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또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뭐든지 질문 해보세요. 저희 9월 5일 날 네. 올려주신 그 사회복지 관련 소식을 네. 올려주시잖아요. 예. 거기 사회범과 사회수당에서 국민연금 개혁 안 하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심각한 건 맞죠? 어떻게 심각하죠. 우리 그 얘기를 갖고서 시험 문제 나올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여기 용어가 조금 예. 대책을 하고 이제 예. 소득 대체율. 자, 여러분 뭐라고요? 소득 대체율. 자, 저 좀 잠깐 좀 봐주십시오. 우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여금, 우리 자 보십시오. 시험에 나올 것들로 한번 국민연금 해봐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기여금이라는 것과 부담금이라는 걸로 국민연금이 구성되어 있어요. 기여금 플러스 부담금. 다시 뭐라고요? 기여금, 부담금. 국민연금은 사업장별 가입이 아니라 개인 가입이죠. 개인 가입. 개인이 가입하는 겁니다. 사업장 가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재보험은 사업장별 가입이죠. 모르세요?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가입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국민연금은 개인 가입이에요. 개인이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여금이라는 건 뭐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건데, 기여금은 가입자가 내는 돈이 기여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주는 돈이야. 사장님이 내주시는 돈이야. 그렇죠. 현재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9%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의 9%예요? 급여의 9%예요? 국민소득의 9%요? 네. 우리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죠. 그렇죠? 공무원연금은 직영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영연금. 예,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차이점이 뭐죠? 예. 이것도 하나 기억하.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연금,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야.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인데, 그렇죠? 근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은 공무원연금이 처음이에요. 1960년에 시작했어요. 이 공무원연금을 직영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영연금의 종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 다음에 우체국 직원, 별정직 직원에 관한 직원연금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직영연금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요 안에 연금과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 산재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게 직영연금이에요. 우리 그렇죠. 지금 공무원연금 가입자신데 별도의 퇴직금을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연금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공무원은.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이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영연금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도 있지만 그 받는 거 안에 퇴직금도 들어가 있고 우리 산재보험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 공무원연금 안에서 산재 처리를 받아요.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국민연금은 뭐만 들어있습니까? 연금만 담겨져 있죠. 연금만. 이해돼요? 자, 이 국민연금을 우리가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걷어낼 때 어떻게 걷어내냐면 기준소득 월액과 평균소득 월액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기준소득 월액 플러스 평균소득 월액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9%를 걷어가는 거예요. 기준소득 월액, 평균소득 월액. 이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득 있죠. 개별적인 소득.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개인마다 소득이 다 틀리죠. 그거고 평균소득 월액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의 평균이야. 이해되십니까? 이걸 갖고서 급여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국민연금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득 대체율은 내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내가 젊었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젊었었을 때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을 벌었어요. 평균. 그렇죠. 그럼 소득 대체율 40%라는 소리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급여 액수가 40만 원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예. 내가 평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어왔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60세 노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국민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나한테 주는 돈이 40만 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이 내가 근로자로서 일을 했었을 때 받는 소득액을 그만큼 커버해 준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예. 소득 대체율 개념 쓰셨어요? 자, 국민연금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 좀 몇 가지만 얘기 좀 해봅시다. 국민연금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93년이요? 네. 자, 1973년도 몇 년도? 이때 국민복지연금 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최초의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앞에서 방금 얘기했어요. 1차 오일 쇼크가 몇 년도에 터졌어요? 73년도에 터졌죠? 예. 73년도에 터졌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 태어났던 해예요. 그렇죠. 예? 예. 저는 한 번 들은 거 웬만하면 안 잊어버려요. 예. 예. 뭘? 아, 73년이라는 거요? 47이라 그러셨잖아요. 소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이때 5.16 국가 터지면서 이 제도 시행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자 보시면 86년도에서 이때 국민복지연금 폐지시키고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법이 국민연금법이.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 몇 년도?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어졌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5가지 사회보험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5가지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5가지가 뭐였죠? 산, 의, 국, 고, 짱이었었죠.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돌 땐 순서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이게 의료보험인데 1999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됐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5가지 사회보험이 있는데 중요한 게 시험에 나왔던 게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3가지는 기금으로 운영돼요. 뭘로 운영된다고? 기금. 펀드 방식이야. 그런데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적립금 방식으로 운영돼요. 무슨 방식? 적립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면 기금하고 적립금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국가가 재정. 국가가 재정을 수립하죠. 재정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재정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정책론 시험 문제 나왔었죠? 얘는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재정은 뭐라고요?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이라는 게 뭐죠? 정부 예산. 자, 우리 잘 보시죠. 우리 일반 회계, 특별회계 들어보셨죠? 네. 지금 다 연말 되면은 내년도 예산 짤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시잖아요. 그 일반회계 뭐고 특별회계 뭐야? 우리는 항상 듣기만 하죠? 내용은 모르고 항상 들어만 봤어. 뭐예요? 일반회계가 뭐고 특별회계가 뭐예요? 특별회계는 여기 다 사회복지 시설에 계시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란 말 들어보셨죠? 시설에 계시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재무회의칙 적용을 받으시고 여기도 공직에 계시니까 소방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성을 합니다. 회계팀에서 해서 잘 모르. 예, 자,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일반회 괜찮습니다. 편안히 얘기해 보십시오. 뭐죠? 특별. 그 이제 뭐 사업, 특별한 것도 보고, 일반적인 뭐 가정살림 외에 추가적인 사업이나 가정살림 외에 혹시 2집 살림 하시나요? 특별하게는 네. 그 기본 그 네. 정책 살림에 이제 별도의 사업을 할 때, 아니 정부 실제적으로. 난 진짜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부탁이야. 나는 우리 복지사들이 우습게 안 보였으면 좋겠어. 내가 보수교육 가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내가 맨날 막 이러는 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그걸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무슨 소린지를. 자, 일반 회계라는 거는 회계는 회계 연도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의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예요. 그죠? 회계 연도 안에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는 걸 일반 회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들어오는 돈, 세입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써버리는 돈이 그게 일반 회계야. 그게 세출되는 게. 이해되죠? 특별 회계라는 것은 뭐냐면 회계 연도 바깥에서 쓰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적립금이야. 가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립금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의칙에 뭐가 돼 있어? 운영 충당 적립금이 있고 시설 개보수 관련한 적립금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 그거는 회계연도 안에 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자꾸 쌓아놨다가 나중에 급할 때 쓰는 거죠? 그게 특별회계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회계는 그 안에 다 쓰는 거야. 다 벌어둬서 그 안에 다 쓰는 거고 일반회계라고 하는 거고 특별회계는 그 해 바깥에서 쓰는 거야. 쌓아놨다가.
그러니까 쌓아놓는 돈이야. 그게 뭐라고? 특별회계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론에서는 재무회계규칙, 그 다음에 저 관리회계규칙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행정론에서. 저희도 예산이 나오면 예. 예산이 주어지잖아요. 예. 금액이 나오면 예. 반납해야 되잖아요. 반납, 그러니까 이월을 시킬 수도 있고,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장기한 기관 같은 데들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월을 시켜버리죠. 예, 적립을 시켜서 이월을 시키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이니까 반납을 하고 반납을 일반 회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써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연말 되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그렇죠. 예. 우리는 아니지만 예? 예? 그렇죠. 그게 일반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회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회계로 생각하시면 돼. 그에 걷어들여서 그에 쓰는 돈이야. 근데 얘는 특별회계로 생각하면 돼. 나중을 위해서 자꾸 쌓아놓는 돈이야. 그걸 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달서부터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돼요. 예? 예산안 심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국 청문회를 빨리 하자라고 지금 빨리 끝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청문회 때문에 또 예산안을 또 통과 못 시킬 거라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시험에 나왔던 게 적립금의 차이야.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것도 재정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돼. 돈을 쓰려면 기금에 대해서는. 근데 적립금은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그냥 갖고 장관이 쓰면 돼. 관장자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립금 방식이에요. 적립금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기금이 아니야. 그러면 쌓아놓은 돈, 똑같이 쌓아놓은 돈인데 기금은 맘대로 못 써.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적립금은 맘대로?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는 걸 하는 거야. 문재인 케어라 그래서 뭐 MRI도 공짜, 뭐 다 공짜로 좀 해주고 있죠. 왜냐면 야당의 보수주의자들인 야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되세요? 적립금이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고. 그게 만일 기금이어서 쓰면은 어떻게 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케어라, 나 문재인 케어 할 거라는 걸 발표를 못 하겠지. 그런 얘기를 아예 못 하겠죠.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5가지 사회보장 제도들,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 적립금 방식인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게 뭐다?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 나머진 전부 기금이야. 국민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이게 기금으로 운영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나와요가 아니고 여기 나왔어.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 수업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예?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았죠, 여러분? 예, 왜? 예, 자, 그래서 자, 제가 올해 하나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라고, 이게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2대8 법칙 가르쳐 드렸죠. 전혀 엉뚱한 시험 문제 2가 나와요. 20%가. 근데 올해 꼭 나올 게 사회 부조가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사회 부조. 사회 부조가 아니라, 자, 어디냐면은, 아니,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지금 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올 문제를 이렇게 추려서 드릴 거거든요. 연말에 밴드에다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이번 대전에 오시는 분들 누구세요? 예. 대전에는 웬만하면 오세요. 오시면은, 그날 아주 핵심적인 걸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고.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항상. 10시에서 7시. 예.
우리 책 25페이지 좀 봐봐요. 95페이지. 공무원 지난 저번 주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올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기본소득제. 여러분 기본소득제라고 해서 지금 왈가불가 하고 있죠. 옛날부터. 그래서 국가가 국민한테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다 스탑시키고 대신에 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소득을 완전 보장해 주는 거야. 배버리지 보고서처럼. 그렇죠. 대신에 어떤 사회보장도 더 이상 해주지 않아요. 그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었죠. 해봤어요. 스위스가. 워낙에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걸 도입을 좀 하려고 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근래 이슈화 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 있죠. 그게 하나씩 꼭 나올 건데 올해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요. 95페이지에 보면은 사회 부조식 연금 보이세요? 무기여식 연금. 이 부조식 연금이 제가 밴드에다가도 글을 올려놨었는데 이 부조식 연금을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 있어요. 이걸 하려래요 지금. 이거 꼭 나올 것 같아. 연금이.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득과 연령을 지닌 자에게 보험료, 밑줄 그으세요. 보험료 부과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거야. 내가 연금 보험료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게 사회 부조식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 즉 기여금을 내야만 수혜를 받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또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연금 혜택을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이걸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366페이지 좀 펴보세요. 3권의 366페이지. 거기 보면 기여금, 부담금 나와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3회 때, 12회 때 용어를 묻는 문제 계속 나왔어요. 보이세요? 자, 그래서 부담금은 사업장 가입자 사용자가 내주는 4.5%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부담금이라고 해. 기여금은 뭐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 즉 근로자, 직원이 부담하는 돈이 그게 기여금이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 봐요. 국민연금에서의 가입자는 자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좀 봐요. 국민연금에서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가입자가 있죠? 지역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잘 봐.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라래.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자,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똑같이 지역가입자, 얘는 직장가입자야.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에서는 무슨 가입자? 직장 가입자래. 직장. 우리 직장이 어디 붙어 있죠? 사람 이 뱃속에 있는 장이 직장이죠. 건강보험하고 서로 연결이 좀 되세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이해돼요? 헷갈리면 안 돼. 똑같이 직장에 가입을 하신 분인데 건강보험에서는 직장 가입자라고 하고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라고 해.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수급권자, 수급자 뜻 이전에 했었었지요. 수급권자는 급여받을 자격 갖고 있는 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급여를 받으면 수급자가 되는 거였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에서 신청주의라 그랬었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자, 앞에 한 장면 365페이지 좀 펴봐요. 평균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법이 잘못됐어. 기준소득월액부터 나오고 그다음 평균소득월액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 평균소득부터 나와 있어. 기준소득부터 봐봐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험료라는 거는 직장가입자, 그 다음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돈 얼만큼 내야 되는지하고 나중에 돈을 얼만큼 받아야 될지는 급여죠. 그렇죠.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 자 봐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 가입자 1인당의 소득이야. 1인당의 개별화된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 그래?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근데 평균소득 월액은 뭐냐면 매년 동그라미 뭔 년? 매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동그라미 전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을 뭐 한 거야? 평균 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정책론에 나왔던 건데 국가가 이 국민연금 급여를 편성할 때 기준소득 월액을 더 많이 산정하고 평균소득 월액을 더 떨어뜨리는 게 사회 통합에 유리할까? 아니면 기준소득 월액을 떨어뜨리고 평균소득을 올리는 게 사회 통합에도 유리할까? 기준소득 월액의 비율을 높인다는 소리는 급여를 받을 때나 급여를 보험료를 낼 때 기준소득 월액의 비율을 높인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 받아먹을 때도 많이 받아먹는다는 소리지. 적게 내면 적게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는 소리야. 늙어서. 그렇죠. 근데 평균소득 월액의 비율을 높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평균에 맞추는 거니까 전체 급여 편성을 할 때 평균소득 월액 비율을 높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은 그 지가 낸 것보다 덜 받게 되는 거고 조금 낸 사람, 평균을 잡으니까 조금 낸 사람은 지가 낸 것보다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평균점을 향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사회통합적 관점, 평등적 관점에서 보면은 기준소득 월액보다 무슨 소득 월액에 더 비율을 많이 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돼요? 근데 형평적 관점에서 보면 형평이라는 소리는 내가 기여한 만큼 더 많이 받아가는 게 형평이야. 그땐 기준소득 월액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봤었을 땐 평균소득 월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평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뭐다? 기준소득 월액의 값을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 어려워요? 예. 예.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이런 건 틀려도 돼.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데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요. 예. 그거 우리 지금 오늘 예를 들어 아까 역사 다 했지요. 내가 약속할게. 그 안에서 100% 다 나올 거예요. 그 바깥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험관에 대한 예의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틀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오하에서 출제를 한 건데, 그렇죠? 예. 17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점이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만점이 나와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렇죠. 그렇지. 예의가 없는 거야.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시험관들 목 잘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예. 12명 교수가 들어가요. 12명 교수가 들어가서 가는데 참 험한 꼴 당하겠죠, 그 사람들. 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까지 해서 이 정도 정리되셨습니까, 선생님? 됐어요. 소득대체율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뭐다? 국민연금의 숙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형평성에 그렇게 따른 형평성에 맞으려면은 올리는 게 맞는 건데 기준. 우리 형평성이라는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이거 정책론의 가치인데 무진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가자고요.